오만과 편견. 영국 하트포드셔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롱보는 어느 날 아침 전해진 뜻밖의 소식으로 유독 소란스러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인근의 거대한 저택인 네더필드가 드디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젊고 독신인 빅리 씨라는 신사였습니다. 딸만 5을 둔 베넷 가문의 안주인 베넷 부인에게 이 소식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베넷 씨를 시도 때도 없이 들볶으며 새로운 이웃을 서둘러 방문하여 안면을 트라고 재촉했습니다. 베넷 씨는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로 대응하면서도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조용히 네더필드를 방문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회관에서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는 성대한 무도회가 열리던 날 밤이 되었습니다. 베넷가의 여인들은 저마다 가장 아끼는 드레스를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무도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음악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빅리 씨가 그의 일행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빅리 씨는 소문대로 대단히 사교적이고 친절한 인물이었으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특히 베넷가의 장녀인 제인의 우아한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된 듯 보였으며 무도회 내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선남선녀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로맨스의 탄생을 축복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빅리 씨와 함께 나타난 그의 친구 다하시 씨는 무도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빅리 씨보다 훨씬 더 큰 재산과 높은 신분을 지닌 신사였으나 그의 태도는 지독하리만큼 오만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위엄 있는 용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며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압도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거나 세련되지 못한 시골 사람들과 섞이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무도회장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멋진 풍채에 감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가진 지독한 거만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무도회장 한편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우연히 다하시 씨와 빅리 씨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빅리 씨는 친구에게 엘리자베스를 가리키며 저토록 총명하고 매력적인 숙녀와 춤을 추지 않겠느냐고 즐겁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다하시 씨는 엘리자베스를 아주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훑어본 뒤에 나지막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봐줄 만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흥미를 끌 만큼 예쁘지는 않으며 다른 신사들에게 외면당한 여자들을 돌볼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엘리자베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모욕감 대신 날카로운 냉소가 번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다하시시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그를 재산만 믿고 예의를 저버린 한심한 인간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무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하시라는 이름이 지독한 오만함의 대명사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제이는 빅리 씨의 친절함에 취해 행복한 꿈을 꾸었으나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훗날 두 사람의 삶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편견의 시작이었으며 런던의 안개보다 더 짙은 오해의 장막이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에도 마을의 여론은 다하시 씨의 오만한 행동에 대한 성토로 들끓었습니다. 롱본의 응접실에 모인 부인들은 그가 지닌 1년의 10,000파운드라는 막대한 수입도 그의 형편없는 예의범절을 가려주지는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베넷 부인은 특히 자신의 딸을 대놓고 무시한 그 신사를 가리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쾌한 인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를 달래며 다하시 씨의 무례함을 유머의 소재로 삼아 친구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신분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는 자의 평가는 조금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며칠 뒤 루카스 경의 저택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발랄하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화가 생긴 쪽은 다하시 씨였습니다. 그는 무도회장에서 보았던 엘리자베스의 눈동자가 유독 맑고 지적인 빛을 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목구비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위트 있는 말투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자신이 왜 이 시골 처녀에게 관심을 갖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사회적 위치에 걸맞지 않는 호기심을 억누르려 애쓰며 더욱 딱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그가 자신의 사소한 실수라도 잡아내어 비웃으려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올수록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며 가시 돋친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엘리자베스는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멀찍이 서서 그녀의 연주를 감상하며
그녀가 지닌 꾸밈없는 성품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느냐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로서는 대단한 양보이자 호의의 표시였으나 엘리자베스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베푸는 호의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거만함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다하시 씨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거절과 그 눈동자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견고한 성벽이 이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는 오만한 신사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그와의 거리를 더욱 멀리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어가는 밤의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의 진심은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베네가의 평온한 일상에 기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은 런던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베네시의 먼 친척이자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콜린스 씨가 방문하겠다는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법에 따라 딸들만 있는 베네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남자 친척에게 넘어갈 운명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에게 그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가문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콜린스 씨는 과도하게 정중하고 장황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인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의 권위와 막강한 재산에 대해 잠시도 쉬지 않고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콜린스 씨는 롱본에 도착하자마자 베넷 가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여 가문의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나름의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맏딸 제인의 우아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었으나 그녀는 곧 정혼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베넷 부인의 귀띔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목표를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콜린스 씨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도덕적 의무와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며 구애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숨막히는 예의범절과 어리석은 태도에 깊은 혐오감을 느끼며 그를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콜린스 씨는 마침내 엘리자베스에게 단둘이 대화할 것을 청하며 정식으로 청혼을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사로서 갖춘 품위와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영부인의 권유를 청혼의 사유로 지루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가진 빈약한 지참금을 언급하며 이 제안을 거절할 리 없다고 굳게 믿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그의 청혼을 거절했으나 콜린스 씨는 그것이 처녀 특유의 수줍음이나 겸손이라 생각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이 이토록 좋은 조건의 청혼을 2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엘리자베스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절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라며 남편에게 달려가 딸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베넷이는 엘리자베스를 불러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너가 콜린스 씨와 결혼한다면 이 아비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오히려 딸의 선택에 지지하며 아내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엉뚱하고도 따뜻한 지지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청혼을 거절당한 콜린스 씨는 깊은 상처를 입은 자존심을 숨긴 채 며칠 뒤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인 샬럿 루커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샬럿은 그의 제안을 단 하루 만에 수락했으며 이는 엘리자베스에게 커다란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샬럿은 결혼이 오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차갑게 웃었으며 엘리자베스는 사랑 없는 결합이 가져올 불행에 대해 깊이 탄식했습니다. 롱본의 겨울 공기는 다가올 더 큰 변화를 예고하듯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속물적인 세상에 대한 환멸과 함께 자신만의 진실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넷가의 딸들이 머무는 롱본 마을에 젊은 장교들이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전례 없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제복을 입은 신사들이 거리에 나타날 때마다 아가씨들의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었으며 그 중에서도 조지 위컴이라는 이름의 젊은 중인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모델처럼 수려한 외모와 부드러운 눈빛을 지녔으며 누구에게나 상냥한 태도로 말을 걸어 단숨에 마을 전체의 호감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그의 재치 있는 대화와 세련된 매너에 깊은 호감을 느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카스 경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위컴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 씨와의 오래된 인연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컴의 아버지는 다하시 가문의 충직한 청직이었으며 다하시 씨의 선친은 위컴을 아들처럼 아껴 막대한 유산과 직위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질투에 눈이 먼 아들 다하시 씨가 그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을 빈털터리로 내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씨를 향한 자신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다하시 씨의 잔인함과 위선의 치를 떨며 그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위컴의 불행이 모두 다하시 씨의 오만과 시기심 때문이라 믿게 된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동정하며 그를 보호해주고 싶은 감정까지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위컴이 보여주는 겉모습에 매료되어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며 다하시 씨는 무례한 신사를 넘어선 악독한 인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진실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채 엘리자베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다고 자부했으나 실제로는 위컴의 달콤한 거짓말에 서서히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다하시 씨를 향한 분노가 커질수록 위컴 씨를 향한 그녀의 동정심은 남녀 간의 애정으로 변해갔고 그녀는 그를 지지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무도회장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투와 위컴이 전해준 비극적인 사연이 결합되자 다하시 씨는 그녀에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를 마주칠 때마다 그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으나 정작 다하시 씨는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엇갈린 정보와 편견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구의 양끝처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롱본의 겨울은 그렇게 오해와 미스터리 속에서 깊어갔고 엘리자베스의 마음 속에는 위컴에 대한 신뢰만이 눈꽃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네더필드 저택에서 열린 화려한 무도회 이후 빅리 씨와 제인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곧 결혼할 사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밝은 표정으로 빅리 씨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엘리자베스 역시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벌써부터 첫째 딸이 누릴 부유한 삶을 상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빅리 씨의 누이들은 신분이 낮은 베넷 가문과의 결합을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하며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다하시 씨 또한 제인의 온화한 태도가 빅리 씨의 뜨거운 열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결혼이 친구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화롭던 롱본의 초겨울 하늘 위로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네더필드 저택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적힌 편지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빅리 씨 일행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런던으로 떠났으며 이번 겨울 내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제인의 하얀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고였습니다. 빅리 씨의 누이는 편지에서 자신의 오빠가 다하시 씨의 여동생인 조지아나와 맺어지기를 온 가족이 희망한다는 암시를 남겨 제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갑작스러운 변화의 배후에 다하시 씨의 조종이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순수한 행복을 시기하고
가문의 격식만을 따지는 다하시 씨가 빅리 씨를 억지로 끌고 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밤마다 남몰래 방 안에서 눈물 짓는 모습을 지켜보며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다하시 씨를 향한 적개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만한 오만함이 결국 주변의 모든 순수한 진심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다하시라는 존재는 이제 그녀에게 언니의 행복을 앗아간 약탈자이자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원수로 남았습니다. 제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 노력했으나 수척해진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든가의 외삼촌 내외가 상심에 빠진 제인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를 잠시 런던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하면서 자매는 아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마차 소리가 멀어질수록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차가운 복수심과 오해로 얼룩져갔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본 것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다하시 씨를 향한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빅리 씨의 떠남을 아쉬워하면서도 곧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 그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으며 그녀는 언니의 불행을 생각할 때마다 다하시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번화가 어디선가 빅리 씨가 다하시 씨의 조언에 따라 제인을 잊으려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럿의 초대를 받아 헌스퍼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콜린스 씨가 목사로 있는 곳이었으며 다하시 씨의 친척인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의 거대한 저택 로징스 파크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어리석은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도 나름의 평온을 찾은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징스 파크를 방문 중이던 다하시 씨가 다시 나타나면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헌스퍼드 목사관을 방문하여 엘리자베스의 주위를 맴돌았으나 그녀는 그것을 자신을 감시하려는 의도로만 여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다하시 씨의 사촌인 피츠 윌리엄 대령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하시 씨가 최근 자신의 친구인 빅리 씨를 신분이 부적절한 결혼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밤의 기억이 떠올라 온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하시 씨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가문의 격식이라는 알량한 잣대로 짓밟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홀로 묵사관에 남아있던 엘리자베스 앞에 다하시 씨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한 기색으로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엘리자베스를 향해 자신의 억눌러 왔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신분,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이 사랑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열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혼은 사랑을 구하는 자의 간절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대단한 결단을 인정해달라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가문이 지닌 결함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무례한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서늘한 어조로 청혼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행복을 파괴하고 위컴 씨의 삶을 짓밟은 남자의 청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다하시 씨는 예상치 못한 거절과 비난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이토록 처참하게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신사답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했기에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미워하기로 결심했다고 일갈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자베스는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떨림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남자의 진심을 확인했으나 그 진심조차 오만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폭풍 같은 고백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복잡한 심경을 달래기 위해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다하시 씨가 그녀에게 말없이 편지 한 통을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손으로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빽빽한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다하시 씨는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엘리자베스가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명확한 진실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빅리 씨와 제인의 결합을 방해한 이유가 가문의 격식 때문만이 아니라 제인의 표정에서 빅리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위컴 씨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위컴이 자신의 선친으로부터 직위를 약속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직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막대한 현금을 받아갔음을 폭로했습니다. 위컴은 그 돈을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한 뒤에 다시 나타나 돈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거절당하자 다하시 씨의 어린 여동생 조지아나를 유혹하여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하시 씨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여동생을 지키려는 오빠의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으며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의 기억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위컴은 다하시 씨가 없는 자리에서만 교묘하게 그를 비난해왔으며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동정심을 유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다하시 씨는 무례하고 오만했을지언정 단 한 번도 남의 불행을 이용하거나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위컴의 수려한 외모와 다하시를 향한 반감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하며 타인을 제멋대로 재단했던 오만함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하시 씨를 향해 쏟아부었던 가시돋친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으며 그의 진심을 짓밟았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하시 씨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그의 청혼을 거절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의 편지는 엘리자베스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헌스퍼드의 숲속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무지함이 빚어낸 거대한 오해의 산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런던에 있는 제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저무는 노을 아래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씩 지워가며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자 엘리자베스는 가드너 외삼촌 내외와 함께 더비셔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하시 씨의 영지인 참벌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출발 전부터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인 다하시 씨가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녀는 안도하며 그 아름다운 저택을 구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취벌리의 풍경은 화려하기보다는 자연의 결을 살린 품격 있는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주인의 숨겨진 내면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저택의 회랑을 거닐며 벽에 걸린 다하시 씨의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을 관리하는 늙은 하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 씨가 얼마나 자애롭고 훌륭한 주인인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인님이 아랫사람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며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오빠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알고 있던 오만한 신사와 하녀가 전해주는 고결한 인물 사이에서 묘한 괴리감을 느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쇳벌리의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숲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던 엘리자베스 앞에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다하시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마주침에 당황하여 한동안 아무런 말도 나누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무례했던 거절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으나 다하시 씨의 태도는 이전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녀를 맞이했으며 외삼촌 내외에게도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에게서 예전의 날카로운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온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여동생인 조지아나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지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건네는 친절이 단순한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임을 깨달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펫벌리의 푸른 들판 위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의 장벽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띠벌리에서의 시간을 통해 다하시 씨라는 인간의 진면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자신의 선행을 숨기는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귀족적 품격이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도덕성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한 미움이 어느덧 깊은 존경과 알 수 없는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에게 입혔던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차마 자신의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석양이 호수 위로 붉게 물들 무렵 엘리자베스는 지나온 시간의 어리석음을 되새겼습니다. 미묘한 공기는 롱본에서 날아온 다급한 전갈에 의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막내 동생 리디아가 위컴 씨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남자와 몰래 도망치는 것은 가문 전체의 명예를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리디아의 경솔한 행동은 언니들의 장래뿐만 아니라 베넷 가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곁에 있던 다하시 씨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가문의 몰락을 예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제 그와의 인연도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컴이라는 파렴치한 인간과 얽힌 가문을 그토록 고결한 다하시 씨가 다시 돌아볼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롱본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침대에 누워 비명을 지르며 신세를 한탄했고 베넷 씨는 딸을 찾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넷 가문의 불행을 입에 올리며 조소 섞인 동정심을 보냈고 엘리자베스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이 비극적인 상황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에 있던 외삼촌 가드너 씨로부터 위컴과 리디아를 찾아냈으며 위컴이 적절한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리디아와 정식 결혼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난한 외삼촌이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아해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켜준 외삼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리디아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롱본으로 돌아와 유부녀가 된 것을 자랑하며 철없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의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리디아가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가 엘리자베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리디아는 자신의 결혼식에 다하시 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무심코 누설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외숙모에게 편지를 보내 진실을 물었고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컴을 찾아내고 막대한 빚을 갚아주며 리디아와의 결혼을 성사시킨 주인공은 외삼촌이 아니라 다하시 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위컴의 본성을 미리 알리지 못한 사실을 자책하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베넷 가문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의 숭고한 헌신 앞에 할 말을 잃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직 엘리자베스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은 말뿐인 고백보다 수천 배 더 강렬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롱본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음을 느끼며 그의 진심 어린 얼굴을 간절히 떠올렸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게 물든 롱본 마을에 다시 한번 반가운 마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런던으로 떠났던 빅리 씨가 다하시 씨와 함께 네더필드 저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빅리 씨는 곧장 베넷가를 방문하여 제인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사과하며 진심 어린 구애를 보냈습니다. 다하시 씨의 격려와 진실을 전해 들은 빅리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모두의 축복 속에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고도 침묵을 지키는 다하시 씨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로징스 파크의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이 예고도 없이 롱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인 다하시 씨와 엘리자베스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엘리자베스를 몰아세웠습니다. 영부인은 신분이 낮은 시골 처녀가 명문가인 다하시 가문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영부인의 분노 섞인 항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다하시 씨에게
엘리자베스의 진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다시 한번 롱본을 찾아 엘리자베스와 함께 들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리디아의 사건을 해결한 것은 오직 그녀를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애정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절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무례함을 사과하며 다하시 씨를 향한 사랑을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맞닿는 순간 롱본의 들판을 감싸던 차가운 안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하시 씨는 자신의 오만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인격을 얻었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을 깨뜨림으로써 진실한 사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넷 씨는 처음에는 다하시 씨의 청혼에 깜짝 놀랐으나 엘리자베스가 전해준 그의 숭고한 헌신을 듣고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베넷 부인 또한 그토록 미워하던 다하시 씨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탄하며 마을 전체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열린 결혼식 날 엘리자베스와 제이는 각자의 연인과 함께 성당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오만했던 한 신사와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숙녀는 이제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삶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사랑을 찾은 두 연인의 미소 위로 축복 같은 가을 햇살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